은퇴할 때 필요 자금이 한 300만 원씩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우리나라 받는 분 보면 실제로 53만 원에 불과하고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루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증권 연금 전략 담당 안윤철 본부장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연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증권에서 연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연금 투자 관련한 저희 상품 담당을 해와서 사실 경력 자체가 저는 사실 보험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은퇴 관련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연금 관련한 업무를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오늘 많이 드릴 건데, 앞서서 대기하면서 들으니까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먼저 듣고 나서 이 얘기를 들었다니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나온 거는 주로 뭘 투자할지, 어떤 걸 사야 될지에 대한 그런 답을 드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주로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내 계좌에서, 특히 연금에서 어떻게 운용할지를 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보통 제가 좀 키가 크지 않다 보니까 낮은 데서 내려다 보실 때 좀 작아 보이는데, 무대가 높다 보니까 그래도 좀 우러러 보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좋은 자리 같습니다. 우선 사실 여기 직장인이 이제 주로 오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사실 국민연금도 당연히 가입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이 사적연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국가적으로도 사실 우리 고령화 사회, 저출산 매우 심각하죠. 그러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도 많고, 최근에 ETF 말로 연금에 대해서 많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시니까 연금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고 어떤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 연금에 대해 가볍게 연금의 제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연금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거에도 이제 은퇴에 관련한 제가 상담하거나 강의할 때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저희가 투자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장 내가 1개월 뒤에 돈을 집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잔금을 치르세요. 그리고 한 1억이 있으세요. 그 1억에 대해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새 그 대출 규제도 많고 하니까 돈이 도저히 부족해서 한 달 만에 2배 튀겨봐야지 하는 분이 정말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1개월 뒤에 주식 투자로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투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 자금의 돈이 10년 뒤에 필요한지, 20년 뒤에 필요한지, 30년 뒤에 필요한지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보통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은퇴할 때 필요 자금이 한 300만 원씩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는 과거의 생활에 따라서 내가 300만 원이 덜 필요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우리나라 받는 분 보면 실제로 53만 원에 불과하고, 이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연금이 오늘 주로 말씀드릴 또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런 연금, 사적연금 외에도 주택을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의 자금을 마련해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각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심각하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고갈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그래도 국민연금 정부에서 고갈되기 전에 어쨌든 서구 사회에서도 국민연금이 다 고갈되면 어쨌든 걷어서 주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규모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 중에 하나고, 현재 그렇게 운용하고 있지만 서구 사회는 그런 기금 자체가 없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자금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게 많이 발달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서구는 특히 DB형보다는 퇴직연금도 DC, IRP 들어보셨죠? 이 DC, IRP는 본인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다니실 때 DB는
어쨌든 과거의 퇴직금처럼 회사가 운용하고 나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그런 구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도 DB형이 압도적이고 일본도 되게 투자를 안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회사에서 좀 일본 관련한 좀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저희가 일본이 되게 예금이 많은 나라, 투자를 많이 안 하는 나라 이렇게 인식을 하십니다. 뭐 엊그제 이제 일본이 또 금리도 기준금리도 0.75로 한 30년 만에 최고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최근에 투자 문화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도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사실 투자라는 게 예금보다는 투자를 해야 이 투자 자금이 이 자본시장에 흘러와서 기업의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지원도 대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일본도 투자하는 문화가 되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연금계좌에서 60% 이상을 실제 투자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투자하는 비중이 30%에 그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은 보시면 여기 사실 저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강의도 하지만 대부분 저희 고객들 봐도 한 절반 정도는 사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연금 내서. 사실 그 이유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 뭘 투자할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명과 은퇴생활 적자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험 생명포라 해서 보통 이 보험사들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하게 됩니다. 즉 오래 살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보험사 입장에서 보시면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은 사실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급이 늦어지는 거죠. 반대로 연금 입장에서는 더 오래 지급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결국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실 거는 여성의 평균 수명 24년에 생명표 기준으로 90세가 돌파했습니다. 이 90세라는 거가 이제 100세 시대 하는데 정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 90세라는 점이 되게 눈여겨볼 포인트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건강 수명 얘기를 하거든요. 자, 90살까지 매우 정정하게 활동을 하시고 요새는 뭐 정년이 지나도 또 활동적으로 심지어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시기도 할 텐데 사실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병원 생활을 진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특히 연금을 가지고 활용하실 때 필요한 돈이 내가 먹고 자고 하는 데만 돈을 쓰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의료비. 요새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장인어른이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면 그 병원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간병인 쓰는 게 이 간병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장애 등급이 있으면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긴 하던데 결국은 이런 비용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자녀들이 일부 객출해주고 이런 구조로 살아왔지만 이제 뒷 자녀들이 전혀 없어요. 저희 아시죠? 지금 뭐 저출산이라고 누구나도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은 이제 보통 이제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의 종류를 DC도 퇴직연금 기준으로 DC라는 제도가 있고 퇴직했을 때 이제 IR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서 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이런 계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IRP와 연금저축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연금은 많이 뭐 사실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세액공제를 한다는 건 연금저축계좌는 600, 이제 세액공제를 최대 9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300만 원을 다 받으시려면 여하튼 IRP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300만 원을 넣으시면 종합소득 뭐 총급액 500만 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최대 심지어 ISA가 만기가 되면 이 만기 자금을 10% 최대 300만 원까지 전환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198만 원까지 자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액공제가 이런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통 주식 투자하실 때 기대 수익률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내부에서 저희 리서치나 여러 가지 저희가 기대 수익률 자산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기대 수익률을 10% 이상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이 변동성에 여러 가지 이제 감안하면 자, 단순 계산해 보세요. 900만 원을 넣고 최대 여기 ISA 없이 150만 원 돌려받는다. 그냥 그게 계산이 16.5%입니다. 16.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물론 이 자금을 당장 쓰고 싶은 걸 참아야 되고 내 노후에 써야 되는 그 참음의 기간이 필요한 대가로 이제 국가가 주어지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는 왜 활용을 안 하는지 사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여러 사정이 있는 거죠. 사실 ISA라는 것도 비과세 계좌입니다. 오늘 연금이지만 IS도 비슷한 유의 상품이다 보니까 이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해서 비과세 200만 원을 주는데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 ISA는 실제 증권사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면 실제 알주식이라고 하죠.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으나 어쨌든 이 연금 계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 연금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에서는 직접 채권도 직접 운용이 가능하고요. 또 많은 퇴직연금 운용 회사들이 원리금 상품, 예금,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그 원리금 보장 상품인 GIC, 그리고 증권사들이 원리금을 보장하는 ELB라는 이런 원리금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형 펀드, ETF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에서는 한 가지 유의할 게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가 금지됩니다. 아무래도 연금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투기 성향을 띠는 그런 운용을 지향하는 그런 방식을 제도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레버리지 인버스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DCIP가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자, 연금저축 계좌에 증권사 개설하시면 간단합니다. 원래 집합투자증권이라는 펀드가 가능한 것이고요. ETF도 우리가 주식시장 상장돼서 그렇지 실제 성격은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집합투자증권류들이 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우리나라 현행 규정상 위험자산 한도가 이제 70%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주식형으로 다 100%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사실 과거에는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40%까지. 최근에 저희는 당국에도 이 100%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건의도 합니다. 100% 푼다고 해서 모든 직장인들이 다 100% 투자할 건 아닌데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좀 제약들이 많다. 이런 좀 건의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별로 좀 건의도 많이 하고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은 이제 이런 제도에 납입한도 이렇고 상품을 어떻게 투자하는 그 상품군들이 있었는데요. 연금 수익률 어떻게 높일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주식 연금계좌에서 AI 때문에 엔비디아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종목도 보시고 시장도 보실 텐데요. 자, 연금을 실제로 들여다보시면 이제 과거와는 다릅니다. 연금의 어떤 인식을 무조건 안전하게 이게 원리금을 상품만 예금만 운용한다고 해서 정말 안전한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투자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든 뭔가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 자산 배분하는 방식이 저는 연금계좌에서는 이 코어 세틀라이트라는 전략이 있는데요. 이걸 좀 활용해 보시면 연금계좌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투자하려고 여기 많이 모셨잖아요. 투자에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고민보다는 실행입니다. 사실 여기서 아니라 오늘 부동산 강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동산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또 저도 여러분 같은 직장인이기도 하고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 얘기도 합니다.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에서도 어떤 과장이 열심히 회사 일보다는 부동산 임장 다니고도 하시는데 그때 나오는 거는 결국은 고민하다가 실행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 실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러면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또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포인트입니다. 자, 1개월 뒤에 당장 써야 될 1억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할 수 있겠느냐. 그 자금의 목적에 따라서 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여러 이제 정성적인 요인들과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꼬꾸라진 선은 어떤 선이냐면 대부분 은퇴하기 전에 예를 들어 한 생활비가 한 최소한 500만 원 이상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하는 순간 당연히 은퇴했다는 게 내 이제 월급은 없어지는 거죠. 월급이 없어지는 순간 내가 이제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사실 수 있을까요? 제로가 아니면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못 살 것도 아니죠. 못 살 것도 아니지만 주변에서 많이 보시면 이럴 때 일단 우선 심리적인 박탈감부터 옵니다. 내가 많이 해야 될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500만 원 쓸 때 외식 뭐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한 뭐 3-4번 할 거를 한 번으로 줄여야 되고. 그런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는 것이고 그 돈의 일부를 미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외식 5번 할 거 당장 한 3번 정도 줄이시고 은퇴 이후에 한 번 할 거 2-3번 하시라는 그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머튼이라고 사실 파생 쪽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연금 관련한 포트폴리오 할 때도 대가인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탠다드 리빙 오브 라이프, 인생의 이제 평평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마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연금 자산을 실제로 이제 운용하실 때 맞닥뜨리는 이 자산을 운용하실 때 맞닥뜨리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겁니다. 자, 장수 위험. 사실 아까 경험생별표 보여드렸죠.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어떤 과학자는 우리 인류가 심지어 150살,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날이 온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실제 그 내용 보시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게 축복일까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축복일 수 있을까? 이게 참 축복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궁핍함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수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사실 그래서 보험사에 뭐 종신연금도 가입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가치 하락. 두 마리의 무엇합니다. 우리 예전부터 뭐 짜장면값 우리 30년 전 얼마인지 다 상기해 보시고 버스값 얼마인지 다 상기해 보시면 실제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10년 뒤, 20년 뒤에 100만 원 가치를 할지를 따져보시면, 이건 사실 최근에도 많이 느끼셨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유동성을 막대하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많아지는 건 때문에도 실질 가치가 하락되고 그 코로나 종료되면서 그게 무더기로 다 인플레이션으로 올라온 경험을 우린 불과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실질 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자산이 이제 그런 자산을 연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금 흐름입니다. 최근에 일반 투자하실 때 월배당 ETF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도 고객들 보시면 그게 사실은 꼭 생활비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월배당 ETF들이 수익이 좋더라. 그래서 또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일단 배당 얘기를 좀 가능하면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현금 흐름 리스크 그리고 어떤 자산들은 유동성이 없어서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일반인들이 투자하지 않고 보통 우리 기관들이 뭔가를 투자하고 할 때는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높은 알파 수익률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장에 내가 3년 동안 유동성을 가질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를 주는. 그래서 원래 금리 이론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어떻고 당장 그 만기가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금리를 더 주고 실제로 환급이 바로바로 가능한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알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리스트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저희가 나이가 은퇴까지 기준점을 일단 65세로 삼아 볼게요. 그런데 65세 전후에 은퇴를 많이 하십니다. 이 전후 10년에 이 쌓아온 돈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소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포트폴리오 잘 짜고 앞서 들은 애널리스트로부터 많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투자하시고 이런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플랜을 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예금을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 예금의 이자율이라는 게 뭐, 사실 기준금리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바뀌긴 하는데, 사실 더불어서 물가도 널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저축성금리 수준금리하고 물가 추이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0에 수렴하면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 이상으로 내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자, 이 얘기인 즉슨 제가 돈이 정말 많아서 더 이상 돈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많이 필요는 없어. 그러면 현재 가치 정도 유지하고 물가 정도 유지해. 그럼 예금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해석할 때 저는 이제 확정금리라는 상품이 있는데 물가 수준이 더 높아요. 아, 이 상태가 그러면 안전한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금융투자 상품은 이러한 뭐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보통 그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죠. 보통 기대 수익률이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더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이런 확률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엔비디아가 누가 뭐 애널리스트가 리포트하는데 지금 목표가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15%예요. 무조건 15% 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측이라는 건 언제나 빗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런 쪽들입니다. 아니, 그 목표 기대 수익률보다 더 났는데 더 행복한 일이잖아요. 이 빠졌을 때가 이제 우리는 걱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투자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갈까요? 한 자리면 너무 서 있었던 것 같네요. 보시면 이건 이제 퇴직연금 얘기입니다. 퇴직연금은 이제 공시제도라는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공시를 합니다. 여기 노동부하고 금감원에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연간 수익률을 보면 22년도 보면 실적 배당형, 즉 투자를 한 사람들은 마이너스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23년에는 올라왔고 다시 23년에는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22년도 기억하시나요? 정말 25년도하고는 영딴판이었습니다. 22년도는 그 사실은 원래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빠지고 주식이 막 빠질 때 채권으로 보완하고 사실 그런 시장들이 대부분의 많은 시장이었고요. 예외적으로 22년은 주식도 안 됐고 채권도 안 된 그런 해입니다. 그때 연말에 무슨 레고랜드 사태 해가지고 금리가 엄청 뛰고 그런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25년이 다가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지금 투자 실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루저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주식도 채권도 뭐 비트코인도 부동산도 모든 자산이 다 지금 올해 사실은 좋은 상황인데요. 가만히 있는 게 뭔가 올해는 손해본 느낌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실제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공시가 이제 은행, 증권, 보험 물론 여기는 뭐 보험사가 나쁘다, 은행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증권사에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물론 보험사에 가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보통 2%, 4%에서 은행, 증권, 보험 보시면 그 이상으로 분포하는 것들이 증권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22년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증권사에 보통 ETF 하러 오시는 고객들이 연금에서도 ETF가 써 있구나 해서 같이 투자하러 증권사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실제 투자를 하니까 성과가 나는구나라는 게 증명해준 그런 공시 내용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실제로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10년 후 투자 결과를 1억 8천만 원을 좀 극단적으로 썼지만 2%와 이제 미국 대표 지수 이제 S&P인데요. 12%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연속적으로 계속 저 수익률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저는 올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아까 퇴직연금에서는 실적 배당형으로 해서 24년에 10% 정도 수익이 났고 이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운용하신 개인들의 수익을 모아봤더니 7.6%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10년 수익률은 5.81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잘 내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엄청 잘하는 운용하는 그 수익률이고요. 그게 이제 평균 5.81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운용하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좀 일부 고객들 좀 살펴봤더니 위험자산 한도가 퇴직연금의 70%인데 사실 투자를 더 하고 싶어도 이제 70%에 막혀 있는 고객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IRP에서는 절반 정도가 거의 투자 비율을 꽉 채워서 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투자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고 실행하고 계시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배분을 어떻게 할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 자리 정도 오시는 여기 청중분이시라면 여러 뭐 블로그, 책 많이 접하셨을 거고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아주 뭐 귀에 못이 박힐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좀 뭐 딱딱한 얘기만 너무 하게 돼서 제가 저 과천에 있는 경마장을 이제 연애할 때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꼭 가볼 만하다. 뭐 거기서 뭐 많은 돈을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뭐 데이트를 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뭐 영화관도 가봐야 되고 그럴 때 경마장을 한번 누가 추천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가봤는데 이 데이트할 때 잘 뭔가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경마가 어떤 것이고 막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말 여러 마리가 뛰어다니는데 말 한 마리한테만 찢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보셨나요? 경마장? 여기 대단히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만 계시는가 보네요. 아니, 그냥 어떤 투기성보다는 여가를 한다고 하고 가시고, 그때도 제가 볼 때 5만 원? 쓰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당연히 상식이 여러 마리 뛰면 1등 들어올 말을 꼽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마에서 하는 게 연승식, 복승식 되게 많습니다. 복승식이라는 건 두 마리, 그러니까 1, 2등 들어오는 애하고 그 순서대로가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아닐 말이지만 경마장 당시에는 이 금연 이런 게 좀 금연구역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앉았는데 옆자리 막 담배도 태우시고요. 그 뒤에 경마집 꽂고 볼펜 여기다 끼우시고 막 이런 분들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마 전문적으로 막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 쑥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보게 되는 거 처음 갔으니까 뭘 찍나 이렇게 봤는데 정말 실제로 택배 옷 이런 거 하고 주머니에 이런 부신 분도 다양한 사람들이 계신데 다 보면은 이 단승식이라고 해서 이제 한 마리 1등하는 1착하는 한 마리한테만 꼽는 이런 찍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분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경마를 합니다. 경마 잡지도 있거든요. 그럼 말에 대한 설명도 있고 이 말이 어떤 몇 년, 그러니까 모르죠. 말은 생물인데 연식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말이 몇 년식이고 이런 것들 다 정보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저희가 투자하는 거랑 되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도 단승식 하나 몰빵 안 하시고요. 그 안에 정보들이 말이 어떤 상태인지 우승 몇 번 했는지 그런 기수와 어떤 궁합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말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앞에 요새 AI에다 해서 그럼 AI 관련해서는 정말 엔비디아가 독주할 테니까 엔비디아에다 몰빵할까?
조금 생각을 돌려서 AI를 하면 전력이 엄청 필요하다는데 뭐 전력 관련한 데다가 뭐 올빵을 할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 AI만 해도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혹시 앞에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우리가 AI를 투자한다는 건 이 반도체만 투자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AI에 직접적인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AI 때문에 많이 또 뉴스 보시면 전기가 엄청 필요합니다. 전기 생산을 엄청 해야 되고 그 전기를 빠르게 또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 AI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필요할 거고요. 그걸 위한 응용 프로그램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생태계 전반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런 투자들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요새 뭐 좀 장포에 앞서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증권회사 다니기 때문에 저는 직접 주식을 하는데 되게 제약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무슨 투자하는 거 많이 얘기 듣지도 않거든요. 듣지도 못하는데 저희 증권회사 직원들은 투자하는데 되게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하기가 애매하다 싶은데 최근에 ETF가 확실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투자하는 어떤 방식의 방법이 ETF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예를 들어 AI를 들면 AI 관련한 반도체 관련한 ETF 종목이 있고요. 그 AI를 위한 전력 생산을 하는 그런 ETF가 있고요. 그런 소프트웨어 하는 ETF가 있고요. 또 요새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방산, 뭐 조선 이런 거 많다더라. 그 중에 뭐 방산업체 중에 어딜 사지? 또 재무제표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냥 방산 ETF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이제 많이 이따 좀 얘기 나올 건데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게 또 결국은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스며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이게 각각의 연도에 가장 돈 번 자산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갖추면 중간에서 무난하게 수익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 배분으로 내가 어느 타이밍이든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내 수익률 90%를 결정한다라는 이론이죠.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실제로 예전에 보면 이제 고객님들 보면 계좌들이 있습니다. 보통 막 항의도 하죠. 자, 보실까요? 21년도에 막 수익들이 좋아요. 그래서 D라는 뭐 심의 때문에 글자는 안 썼는데 이제 A는 이제 그 미국 거래하는 주식이고요. 두 번째는 저기 2차 전지 관련한 거고요. 뭐 세 번째가 금이고 네 번째가 국채 20년입니다. 마지막이 예금이고요. 자, 들여다보면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어떠세요? 이 해는 자, 미국도 좋았고요. 아까 말한 2차 전지. 한창 2차 전지 난리였죠. 테슬라 날아가고. 이때 좋으니까 뭐 이 정도는 마이너스 이거는 보이지도 괜찮아. 뭐 채권 조금 마이너스 날 수 있어. 그런데 다음에 왔습니다. 아까 22년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식도 안 좋았고 채권도 다 안 좋은 시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해는. 그랬더니 미국 펀드인데요. 31% 마이너스 났어요. 자, 이런 것들 안 보입니다. 이거 하나 보입니다. 그래놓고 누가 이거 만약에 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한테 왜 미국 투자하라고 권해가지고 마이너스 30% 났다고 막 항의하고 이럴 수도 있죠. 자, 2차 전지 역시나 안 좋았습니다. 다음에 왔더니 제일 안 좋은 게 예금입니다. 투자하라니까 투자 안 하고 예금하고 있으니 이 모양이지. 투자할 때 권유할 걸. 자, 이런 식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이 C가가 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또 금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금, 인플레이션 해지로도 하는데 워낙 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확실히 귀가 얇은 사람들 같아요. 뭐가 이제 돈 벌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사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하나하나 보고 이거 투자한 거에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 아랫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섞어 놔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뭘로 하고 막 타이밍을 뭘로 하고 하는 것보단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한참 얘기하고서도 아직도 마음이 안 와닿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저 엔비디아 뭐 하는 관련한 직접 심지어 엔비디아 관련한 뭐 요새는 그 뭐 옵션도 막 있다던데 할부가 그거는 사실 연금 계좌는 더더욱 맞지 않고요. 뭐 그런 투자 감내 성향이 있다면 가능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산 배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보다 간접 투자, 특히 이제 그 연금 계좌는 알주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펀드나 ETF로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비이클, 그 계좌인 건데, 그런데 이 간접 투자가 훨씬 나은 성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올해 같은 경우 뭔가 안 한 사람이 손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안 했다는 손해를 내가 직접 뛰어들 때는 사고 팔고 특히 여기 계신 직장인이 분이라면 사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증권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한 며칠 동안 제 계좌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저 원래 해야 될 본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굴러가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간접 투자하는 방식들인 거죠. 자, 보시면 올해 뭐 코스피가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한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보통 뭐 앞에 이제 KB증권 뭐 애널리스트 오셔서 얘기했겠지만 대부분의 그 뭐 애널리스트 그 리서치 센터에서도 내년을 나쁘지 않게 봅니다. 특히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기사 요새 최근에 저도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환율이죠. 환율은 투자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제 막 겨울 시즌에 뭐 여행 가실 분들 심지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요새 태국 가려면 돈 한 1.5배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화가 되게 그동안 약세를 기록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달러가 약세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의 리서치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가 올해 그래서 기록적으로 최저점에서 2293.7포인트에서 이게 저희가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11월 14일자 종가 기준인데요. 84%가 물론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또 이때 놓쳤으면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실 텐데 사실 이게 이제 간접 투자가 필요한 거는 자 보시면 이 코스피 전체 815개 종목 중에서 저 사이가 64%고 이거를 초과한 종목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냥 코스피 지수를 투자하면 84%가 올랐는데 하나씩 내가 했을 때 이 코스피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1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잘 찍어서 종목을 잘 찍어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심지어 그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도 23%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간접 투자하는 이제 어떤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투자를 하시다 보면 사실 뭐 그래요. 뭐 주식을 이제 사고 팔고 많이 해보신 분은 팔면서 결제가 되기 전에 요새는 바로 다 매수 들어오고 소위 말해서 열심히 돌리는 과정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자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S&P 기준이고요. S&P를 500 지수에 투자했는데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365%입니다. 대단하죠? 물론 뭐 되게 이것도 단기간은 아닙니다. 장기간 투자를 했는데 365%가 났어요. 그런데 보시면 일간 수익률이 가장 튀어나왔을 때 금융위기 직후에 관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일간 수익률 그러니까 하루에 점핑한 가장 많이 점핑한 5날을 빼고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 봤더니 187%입니다. 정말 내가 그 시장을 흐름을 너무 잘 읽고 그냥 참가 안 하다가 거꾸로 이 날짜만 투자했어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저 날짜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출 수도 없고요. 근데 약간은 그런 건 있죠. 뭔가 이때 시기가 뭔가 폭락장 이후에 다시 올라올 때거든요. 우리 보통 투자할 때 많이 얘기하죠. 뭘 공포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보통 폭락이 왔을 때 이 저점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관계자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계좌가 아니고 제가 잉여자금을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 그런 방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낙폭 과대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좀 뭐 무슨 리포트 같은 데는 바이 더 딥, 그러니까 딥하게 빠졌을 때 사라. 사실 그런 경우들이 이런 때 저거는 어떤 펀더멘탈이라고 표현하죠. 그것보다는 좀 이례적으로 많이 내려갔을 때 지수에 투자하면 제 기준으로 확률 한 8, 90%는 이익 실현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또 경험칙이 그러다가 보통 증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하까지 왔는데 저 밑에 완전히 더 밑은 저 지하 창고가 있다고 덧파실 게 이제 겁나서 많이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상위 수익률을 빼면 이만큼 수익률이 줄어드는데 저런 마켓 타이밍을 내가 개별로 투자하다가 보면 놓치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아까운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보실 때, 자, 이제 수익률을 어떻게 많이 내야지라고 왔지만 수익률만이 아니라 이런 위험한 정도를 이제는 포트폴리오 투자할 거라면 위험한지를 이제 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와 이제 S&P의 연평균 수익률을 한 10년간 보시면 파란 막대기가 코스피고 당연히 대부분은 사실 비슷하게 합니다. 미국 시장 좋을 때 우리나라 시장 많이 대체로 좋은 경우 많고 근데 이례적인 경우도 많이 있죠. 최근에 올해 제외하고는 몇 년 동안은 뭐 미국은 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계속 안 오르네 하는데 올해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비슷한데 변동성이 그간 코스피가 높았죠. 아무래도 이제 보통 시장에서 평가하는 선진국 지수와 우리는 아직은 선진국 지수가 아니다 보니 뭐 외국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이제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는 관점을 좀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 이제 뭐 공부해 보시면 포트폴리오로 많이 나오고 당연히 이 변동성이 낮은 게 좋고 수익이 높은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위험 수익을 이 선보다는 높은 방향에 있는 투자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게 최근에는 이제 그 S&P 500과 코스피 200 같은 주식 지수들이었죠. 물론 제일 높은 게 A가 최근에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되게 막 핫해가지고 그리고 B가 반도체. 오히려 반도체는 수익은 제법 난 것 같지만 변동성이 대단히 큰 자산 투자 대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연금이라는 건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텐데 투자하는 방법 아까도 또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나왔어요.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차트의 의미는 자, 뭔가 시장이 출렁출렁 거려도 결국은 언젠가 성장할 것 같다. 라는 자산이 있을 거고 뭔가 성숙적으로 산업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빠졌을 때 아까 제가 표현한 바이더딥 그러니까 뭔가 낙폭 과대했을 때 사는 방식을 취할 거냐 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드린 말씀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조금은 당연히 어느 한 게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방식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제가 단타를 치고 할 거고 좀 뭔가 잉여자금 할 거면 좀 더 이제 오른쪽 방식이 더 나은 거죠. 근데 이제 길게 보고 투자할 때는 그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시간과 뭔가 그런 여유들이 있으면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간접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그게 이제 재조정하는 건데 이런 이제 주식의 8% 기대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채권과 7대 3으로 섞었을 때는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죠. 채권이 제 아무리 수익을 내도 엔비디아 주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줄어들지만 그 위험을 줄여드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장기 투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의 특성은 결국은 긴 시간을 보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긴 시간의 장기라는 게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방식과 달라지는 투자 방법이 되는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실까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나요? 수익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랄까요? 그 옵션 투자 뭐 이런 것도 해보시나요? 그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의 원리는 결국은 어느 시점에 내가 저기까지 도달하면 그 상황에 맞춰집니다. 근데 도달하는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 경로가 생깁니다.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을까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에 갑니다. 최적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자, 요새 뭐 그 내비게이션이 그런 원리입니다. 내비게이션 부산까지 찍고 간다 쳐요. 그러면 경로가 무조건 경부고속도로 하나만 찍고 주나요? 얘들 명절 때 길이 엄청 막힙니다. 그러면 경로들이 막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이는 도착 예정 시간. 요새 내비게이션 다 나오잖아요. 이동 시간이 한참 뭐 4, 5시간 남았습니다. 경로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대구 지나서 뭐 거의 뭐 근처 어디 있죠? 뭐 양산 예로 갖다 쳐요. 그러면 도착 예정 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경로도 무슨 갑자기 한국지리 익숙하셔야 되는데 여기 창원 갔다 와라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경로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장기 투자하는 것도 그런 옵션이라든지 이런 내비게이션 원리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XPX가 S&P라는 거고요. 이 S&P하고 T-bill, 미국의 이제 채권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1년, 5년, 10년, 20년의 결과입니다. 그 보이는 포인트는 막대는 줄이죠. 기대 수익률은 적어질 수 있어요. 뭔가 수익이 많이 난 애랑 적게 난 애랑 마이너스 난 애가 섞여 있을 테니까. 그런데 길게 20년을 보니까 감춰 있는 마지막은 저기 예금입니다. 그랬더니 S&P 500이 손실 확률이 제로입니다. 저 이거 녹화내는 거고 제가 100% 이거는 확률에 대한 거지 미래에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드렸죠. 아까 내비게이션 원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투자하면 결국은 내가 생각한 기대 수익률로 거의 가더라. 그게 내비게이션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배분 얘기 한참 했습니다. 이제 코어 세틀라이트. 그러면 이 자산 배분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을 살펴볼게요. 이 코어 세틀라이트는 이게 이제 사실 특히 연금에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요새 연금에서 TDF라고 이제 소개도 드릴 텐데 뭐 하나 묻어두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게 계속 잘 나면 좋지만 또 재미도 없잖아요. 뭔가 이제 투자할 때 내가 잘 굴러가는지 나의 의지도 이 자산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이 코어 세틀라이트라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자산을 코어로 놓고 단기적으로 소위 말해 엣지 있게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거를 분리해 보는 겁니다. 이 자산을 분리하는 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5대5도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7대3도 할 수 있고 투자에 자신 없으면 투자에 자신이 있다. 좀 4, 6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전략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는 자 연금 자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금세 불리고 싶고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안정적으로 내 노후의 실질 자산과 장수 리스크를 같이 책임져야 될 그런 자산이니까 코어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금에서는 이제 TDF라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랑 뭐 아니면 이제 국내 코스피 200이나 S&P 500 지수 같은 데 투자하시고 그래도 내가 이제 주식형 자산은 나에게 맞지 않아. 그러면 이제 채권을 중심축으로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털라이트라고 해서 그때 테마형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섞어서 운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어는 장기 투자 수익률을 놓지만 조금은 변동성을 줄이는 이런 자산을 이제 코어 자산으로 선정해서 운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에 초점을 갖고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또 코어는 아까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요. 이 코어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이거는 요새 증권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무슨 좀 금융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 많다 보니까 자금 성향, 뭐 투자 성향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누구만큼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거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있는 거고. 그럼 그 성향에 따라서 좀 시중금리 알파 정도 추구하느냐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원하느냐를 따져보시고 그걸 이제 코어 자산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에서 코어는 TDF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금 관련하면 이제 운용사들 TFTF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TDF로 코어를 삼을 만 하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안정성에 좀 초점을 하면 이 TDF라는 펀드는 배경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갖추라잖아요. 그럼 주식 비중을 얼마나 좀 잡고 있을지에 대해서 일단 고민이 많습니다. 시작은 내가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지. 이럴 때 사실 이런 연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 100만 원이나 수를 내가 뭐 25살이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100에서 뺐으니까 75% 가져가고 그리고 말킬이라는 이제 뭐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70%, 실로라는 사람도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85%. 그리고 이제 TSP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 관련한 뭐 라이프 펀드인데요. 걔도 85% 점대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당연히 이해하실 부분이 젊은 나이일수록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젊으면 그 열정으로 그냥 주식 비중 많이 가져가는 건가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이게 시간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TDF의 원리는 여기 직장인들 위한 자리라고 들었으니까 직장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벌어들일 이제 수입들이 있습니다. 벌어들일 수입들. 이게 벌어들일 수입들이 20살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과 50세가 된 사람의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이 지금 모으면 다르겠죠. 50이 되신 분은 그간 수입이 뭐 자녀도 키우고 여러 가지 하면서 내 자산을 시킨 현재 내 자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수중에 실제 실현된 계좌에는 없지만 앞으로 들어올 자산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안전자산이라고 가정하고 이론적으로 그거를 이제 휴먼 캐피탈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인적 자산으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안전자산 비중이 늘어나니까 휴먼 캐피탈이 점점 이제 급여를 계속 받아가는 거죠. 앞으로 내 휴먼 캐피탈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줄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펀드에서 사상에 녹여놓은 게 TDF 펀드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그 연금 자산과 가장 사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운영한 성과도 그렇고 가장 잘하고 있는 펀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TDF라는 펀드는 이 글라이드 패스라고 표현하고요. 뭐 비행기가 활강하는 그런 것 같다 해서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쪽이 이제 채권 자산이고 주식형 자산을 나이가 지날수록 은퇴 시점까지 점점 줄여주는 방식을 운영하는 겁니다. 긴 시간이라고 했어요. 긴 시간이 내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은퇴라는 이런 얘기들을 곁들여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연금 자산은 그냥 우리가 주식 계좌 운용하듯이 은행에서 예금 보관하듯이 그런 자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나의 인생과 엮여 있는 거죠. 이 자산은. 그러다 보니 주식 비중을 점점 줄여서 이제는 좀 더 아까 말한 부산이 거의 다 왔을 때 뭔가 위험을 좀 경로를 최대한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주는 이런 펀드인 거고요. 이런 펀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어떤 증권사마다 회사 보면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내가 투자하는 방식을 처음에 세팅을 주식 비중을 더 높게 갖고 가고 싶은 성향상 나이는 들어갔지만 내 휴먼 캐피탈은 줄어왔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조종하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중에 TDF를 어떤 걸로 뽑느냐 저희가 또 심의 때문에 상품명은 다 제거했어야 돼가지고 이거 어떤 펀드를 해도 비슷합니다. 아까 이 원리는 TDF 그러면 어떤 TDF가 좋아요? 똑같습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마다 이 TDF가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 TDF의 평균을 섞어봤더니 아까 자산 배분한 원리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TDF로 내 코어를 만드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회사의 TDF라도 뭐 정말 뭐 극단적으로 운영하는 펀드가 아니고, 특히나 TDF는 적격이라 해서 100%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금감원에 승인받고 하는 펀드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코어로 삼아서 운영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생뚱맞은 장표일 수 있는데, 제가 투자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ETF 너무 다 관심 많으시고 ETF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식으로 예전에 하려고 했던 방식들을, 저도 그 주식 투자하려면 그래도 저도 막 예전에 CFA 공부도 하면서 재무제표 막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뭉뚱그려서, 요새 방산 정말 뭐 트럼프 미국에다 엄청 수출한다는데 방산 ETF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되는데, 그 전에 펀드를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ETF와 펀드는 다릅니다. 일단 사실은 좀 형태가 왜 다르냐? ETF 사실 때 어떻게 하세요? 연금도 그렇지만 그 주식 주문되는 창에다가 ETF 종목 넣고 거기 호가 10개씩 쭉 딱 띄워 있으면 호가 보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보통 시장가를 냅니다만 시장가 뭐 지정가 넣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사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는 사시면 그날에 뭐 일종의 이제 종가로 들어가서 뭐 펀드에 따라서 체결일이 달리 이제 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펀드에는요, 다 간과하시는 게 펀드는 매달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운용 현황 보고서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다 메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시겠지만 그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ETF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ETF라는 건 여러분들이 접하고 하는 정보들을 열심히 찾아서 뉴스도 검색하시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펀드는 이 펀드 운용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직장인분들 중에 그런 투자 많이 안 해보신 상태에서 오셨다라고 하면 일부 펀드를 가입해 보세요. 이런 운용 현황서를 보시면 여기 강연 오는 것만큼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공짜로 내 펀드 가입한 대가로 계속 운용사에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최근에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향후에 어떻게, 지금 시장이 어땠어요? 운영해 보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리뷰 분석을 할 때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어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펀드는 이보니까 반도체 같은 게 뭐 더 인기 좀 업종이 좋을 것 같아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 좀 더 말씀이 담아서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채권에는 어떤 게 들어 있습니다. 공부하실 거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가 요새는 ETF가 워낙 각광받고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뭐라 하죠? 패스트푸드처럼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이제 사실 공부하기에는 저는 펀드 같은 거 가입해 보시고 이런 내용도 오늘 이렇게 시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셨을 열정이시면 충분히 좀 보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이제 아까 코어 채권이라고 얘기해서 채권은 짧게 얘기할게요. 사실 워낙 또 채권 얘기하면 또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채권은 결국은 미래 현금으로 현재 금리로 할인한 가격이 합의 채권 가격입니다. 근데 정의가 주식으로 얘기해도 똑같아요. 보통 우리가 주식의 가치를 애널리스트를 리포트할 때 어떤 방식이 하냐면, 이 기업이 올해, 내년, 내후년, 4년, 5년 뒤에 돈을 얼마나 벌지, 그 돈을 다시 현재의 가치로 땡겨와서 지금 주식이 얼마 정도 되는 가치야 라고 해서 리포트를 냅니다. 물론 그게 안 되면 뭐 비교하는 방식으로 P라고 하죠. 퍼나 이런 것도 따져서 이제 적정한 가치를 따지게 되는데,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채권을 운용하실 때 듀레이션 개념은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채권을 하겠다 했는데 듀레이션을 모른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죠. 근데 결국 듀레이션은 이 만기랑 비슷하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은 다르긴 하고요. 이 듀레이션은 정의는 1% 변화할 때 채권이 얼마나 변할지를 보는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듀레이션이 20년이라고 가정하면 이론상으로는 금리 1% 빠지면 20% 오르는 겁니다. 근데 물론 또 현실은 좀 그렇지는 않으니까 다르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런 듀레이션,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길다는 건 뭐예요? 금리가 빠지면 채권이 금리가 빠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니까 돈을 벌죠. 근데 금리가 빠지면 듀레이션이 길면 더 많이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펀드 같은 리포트, 채권형 펀드를 보시면 거기에도 그런 정보들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는 거는 뭐 펀드 아니라 최근에 ETF 중에는 보면 채권 만기형 채권 ETF도 심지어 출연했더라고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도 중간에 금리에 따라서 채권이 쭉 이제 그 만기 때까지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겠죠. 금리는 계속 변하니까 이 채권의 가치도 계속 변하게 됩니다. 금리가 빠졌을 때 자본이득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만기에는 망하지 않는 한 그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최근에 아무튼 이 만기형 ETF까지 나와서 좀 이런 상품도 좀 아까 말한 코어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요. 자, 뭐 조방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사실은 아까 코스피 엄청 올랐고 많이 들으셨죠? 뭐 조방원, 사실은 하반기 막바지로 왔을 때 뭐 지금 조방원이라도 지주사, 금융사, 뭐 조선 방산, 원전 관련한 이런 ETF들이 많이 초과 수익을 얻었는데 그걸 이제 안전한 방패로 이제 채권으로 좀 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라는 게 유의할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좌 A, B, C, D 있고 계좌 하나하나 소진 났을 때 그거 바라보시지 말고 제일 아래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된 거 보는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19년도에 원유 선물 ETF 가장 엄청 제일 수익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좋았던 과거 결과입니다. 20년에는 미국 빅테크, 그리고 21년에 원유 선물 다시 23년 빅테크, 그 다음에 24년에는 조선, 이미 조선 그때 뭐 트럼프 대남아 하면서 조선 관련한 거, 올해 방산 ETF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런 이제 점핑하고 사이클들은 분명히 있게 마련이에요. 저희가 그 연금에서 있던 자산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2차 전지 한창 할 때, 이제 물론 보통 우리가 갑자기 용어 생각 안 나. 뭔가 시장이 안착되기 전에 조금은 지금 잠복해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를 열심히 한창 이건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 많았잖아요. 뭐 그때 LG 엔솔도 막 액분화하면서 분할하면서 되게 IPO 할 때 정말 사상 최대 청약 자금 막 들어오고 난리 났었는데 그런 테마들이 결국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테마는 결국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실 관심 있게 보셔야죠. 오늘 말씀드린 거 코어로 삼고 세틀라이트 전략을 운용할 때 이런 테마들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이 자산에서 리밸런싱이라는 건 또 주식해 보신 분들 원래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 주변도 그런 것 같아요. 손절 잘하는 사람이 주식 잘합니다. 손절 잘하는 사람이. 보통 저도 사실은 이 투자라는 걸 처음 할 때 특히 그래도 이 증권회사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접하면 지금 뭐가 좋다 이런 얘기는 사실 그때 신문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뭐가 좋다는 거는 대강 분위기만 봐도 알겠어요. 우리 예전에 해외 투자 처음 할 때는 보면 스타벅스 가서 백화점 가서 로레알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고 따지기 전에 요즘 뉴스에서 되게 좋은 거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딱 지나가고 이제 뉴스에서 사라져요. 다른 테마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놓고는 그건 언제 팔아야 되는 거죠? 아까 2차 전지가 이제 그런 사례가 된 거예요. 그 2차 전지 관련한 ETF가 22년도까지 어마어마한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 여전히 갖고 계신 분도 계좌 다 마이너스거든요. 2차 전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쵸? 그 테마 타고 많이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리밸런싱을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손절 잘한 사람이 주식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 운용할 때도 그런 손절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그게 리밸런싱입니다. 근데 그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냐도 좀 설명드릴 텐데 리밸런싱을 하니까 5년 후에 일단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실증적으로 좀 분석을 한 거고 이 장표는 결국은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당연히 리밸런싱 안 한 것보다 리밸런싱 적용한 거를 제가 좀 심의 때문에 뭐가 통으로 글자가 날아가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우나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하니까 결국은 성과가 좋습니다. 아까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손절 잘하는 사람이 주식 잘합니다. 이런 컷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 사놓은 거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밸런싱 할 때 정기 리밸런싱, 허용 범위,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거를 본인이 좀 살펴서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제시를 할 뿐인데 이제부터 투자하실 때 나는 내가 이제 투자한 거에 3개월마다 한번 무조건 이거 털겠다. 정하시고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실증적으로 검증이 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그 주식창 보고 뭐 매매창 저기 무슨 연금 계좌 들고 계시면 뭐 요새 다 모바일로 돼 있긴 하지만 날마다 다 들여다보세요.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던데요, 저도. 그러면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알람 다 활용하시잖아요. 캘린더 같은 거. 정기 리밸런싱 날. 알람 하시고 한번 딱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맞득치 않으면 인계치 리밸런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 요새는 사실 ETF는 잘 안 되는데 아까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증권사에 들어가면 주식이 또 되겠군요. 내가 목표한 수익 숫자를 넣어놓으면 알람을 줍니다. 내가 목표 수익이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뒤에 먹을 수익은 그냥 이번 생에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먹는 거예요. 지금 뭐 거의 1시간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거잖아요. 초과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들을, 습관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리밸런싱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 뭐 진짜 주변에 2차전지 들고 있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좋다고 샀는데 누가 팔라고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대충 뭘 사라고 할 때는 뭐가 막 떠들썩하고 막 있는데 언제 팔아라고는 아무도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스스로 나만의 철칙을 삼고 본인이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2개를 섞은 방식으로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주기별로 아니면 내가 그 기준 컷을 만들어 놓고 사실 마이너스도 아까 주식 똑같아요. 이렇게 했지만 항상 수익이 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 손실을 들고 이게 또 그 뭐 행동경제학 이런 거 보면 빠졌을 땐 잘 안 판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준 만들어 놓으시고 저도 이게 연금 계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냥 컷 나오면 그냥 안 봅니다. 그냥 텁니다. 그리고 그때 사고 싶은 거 다시 삽니다. 이런 거 연습을 해보셔야 사실 이게 해본 것과 안 해본 거 대단 다르거든요. 그 기준 만들어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서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예시인데 당연히 또 숫자가 좀 빠져 있지만 당연히 뭐 아까 그 TDF 하면서 말씀드린 그 맥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유적이 있을 때는 좀 더 한 7대 3 뭐 이런 식으로 좀 운용하고 당연히 연령이 높아지면 안정적으로 운용하셔야죠. 특히 연금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은퇴가 다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수익이 60세 이후에도 쭉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내가 좀 더 적극적인 평소에 그 지식도 있고 아까 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도 열심히 받고 그간 ETF도 열심히 사고 팔아 받고 이런 경험이 많으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리밸런싱 한다 치면 코스피가 위너고 루저가 이제 환입니다. 당연히 워낙 달러 강세고 아까 태국 얘기도 들었잖아요. 참고로 저희 건물에 저희 있는
저희는 그 본사에서 좀 떨어져 나와 있는 건물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글로벌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그 보면 시대의 흐름도 좀 약간 알 수 있거든요. 그 강남 이제 신논현 쪽에 근무하고 있는데 신논현 사거리가 거의 뭐 성형외과 사거리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성형외과가 엄청 많은데요. 주말에도 이렇게 캐리어 끌고 외국인들 많이 다니십니다. 그러면 한때 이제 중국인들, 일본인들, 최근에 동남아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져서 뭐 그런 상황인데요.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 주식 투자의 변동성을 국채로 투자로 보완하는 거, 이 왼쪽이 말해주는 표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 일하는 게 주식과 채권이 따로 움직이면서 뭔가 위험을 줄여주는 건데 상관관계가 그간 좀 높았습니다. 이 높았다는 건 이상하게 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안 좋고, 아니, 안 좋고, 주식이 나쁠 때 채권이 좋고 이렇게 보완해 줘야 되는데 많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근에는 다시 원래의 성격대로 많이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선 반도체 여전히 사실은 기대감으로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익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제가 펀드 얘기도 했고 ETF를 이제 고르시는데 좀 도움 드릴까 하고 좀 가져왔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특히 연금 계좌에서 이렇게 나중에 연금을 받으시고 좀 뭐 연배 있으신 분도 계신데요. 특히 사실 앞에 0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높은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규모의 경제라는 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돈 벌 일이 더 많습니다. 그 뒤에서 사실 매니저들도 그리고 기관도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뭐 시장에서 살 때도 한꺼번에 많이 살 때 좀 더 깎아주고 그런 개념이 사실은 이런 자본시장에서도 있거든요. 볼륨으로 줬을 때 좀 싸게 가격의 자산을 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중요하고 거래대금 한 1.5 이상으로 저희는 좀 잡고 있는데 물론 그 LP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ETF는 누군가 이제 증권사에서 이거 사고 파는데 도와주는 그걸 받아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적을 때의 문제는 우리가 호가라고 하죠. 주식 해보시면 호가가 촘촘해야 되게 좋은 자산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그래도 열어주려면 그 가격에 거의 비슷하게 체결이 되는데 호가가 넓다는 건 내가 살 때 팔려고 그러면 가격 그 다음에 요거 사면 그 다음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이 높은 거를 좀 많이 스크린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과거의 수익이 어땠냐, 변동성이 어떻냐를 따지게 되고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ETF가 아까도 펀드를 제가 그 공부할 때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ETF는 이제 신문에서 접하시고 뭐 하는 거 좀 접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증권사 앱 같은데 보면은 저희 앱도 그렇지만 창 옆에 뭐 배당을 준다 그러면 배당 탭에서 배당 성향이 어떻고 이런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 코스콤에 가면 갑자기 잠시만요. 코스콤에 ETF 관련한 ETF 스크린, ETF 그런 그 정보들을 쭉 주는 나열해서 이런 정보를 접하시면 좀 ETF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사실은 생각보다 짧게 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는 이제 그래서 종목을 드리는 자리는 저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거는 이걸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사실 자산 배분이라는 게 워낙 뭐 사실 투자하면 워낙 많이 듣는 얘기 달걀 뭐 한 바구니 삼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 와중에도 오늘 제가 몇 가지 드렸던 포인트들 아까 특히 몇 가지 있죠. 리밸런싱 정말 해보세요. 그냥 한 분기에 무조건 돌린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맨 앞에 계신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크 받으신 선생님부터 듣고 다음에 이어갈게요. 예,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은퇴라고 해야 되나? 은퇴한 지 한 3년 됐는데요. 그래서 IRP로 운영을 나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금, 정기예금 이자가 많아서 많이 뒀다가 이제 다 이제 풀리는 시점이 돼서 이제 왕창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 비율이 70대 나머지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사고 싶은 뭐 ETF나 이거를 살 수 없어서 이제 뭐 채권이나 또 다른 예금을 사야 되는데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서 아까 말씀하신 TDF를 이제 운영 중인데, TDF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TDF를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전체 평균이 다 비슷비슷하다 말씀하셨는데, 운영사별로 그게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DF 2045, 2050, 2060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여러 개 그냥 사서 같이 운영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하나 몰빵해서 2040 얘는 이거로만 쭉 한다, 어떤 게 나은지 그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질문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만 하면 TDF 2040, 뭐 45 있고 50을 여러 개 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타겟 하나 잡고 하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비중에 결국은 여러 개, 예를 들어 20, 40, 45, 50이 있다 치면 결국 이 45가 양쪽에 한 중간 정도 될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딱 3년 전이면 아까 그 말한 레고랜드 때문에 금리 22년도에 지금 아마 퇴직연금에서도 금리가 막 7%짜리도 막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미리 좀 알았으면 그때 오히려 채권을 좀 5년, 10년, 20년짜리도 만들어 놨으면 고금리로 딱딱딱 들어오게, 아마 그 시기는 저는 강의했으면 그렇게 강의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채권, 그 투자 많이 하신다는데 채권도 길게 보는 채권은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는 아까 연금에서는 그 위험자산 한도가 70%가 있다 보니까 30%는 뭔가 이제 안전한 것도 섞어야 되는데, 이 안전한 거를 섞을 때는 그런 아까 말한 채권 듀레이션 아까 뭐 개념도 말씀드렸는데, TDF는 한 가지 하더라도 채권형 같은 경우는 긴 거 20년, 10년, 5년 여러 개 좀 깔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맨 앞에 계신 우리 참석자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연금 운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궁금한 거는 그 투자가 종료되고 이제 연금이 개시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은퇴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으면 좋은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금 개시 관련해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뭐 10,000원을 받더라도 55세에 꼭 어떤 조치를 해서 받는 게 세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55세에 연금 개시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혹시 55세에 꼭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그 연금 개시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그거는 조금 실무적인 거긴 한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연금을 두 가지 질문이었잖아요. 그 연금을 언제 개시하면, 그러니까 뭐 받기 좋냐, 이거는 참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그렇잖아요. 그 일단 연세 보시면 한 국민연금 한 60, 한 2, 3세 되셔야 이제 국민연금이 나올 것 같은데, 방식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건 다른 자산으로,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요, 퇴직연금이 연금이란 게 세금 이연 효과가 있으니까 오히려 내 생활비를 연금에서 안 찾아 쓰고요, 일반 자산에 쓰고 세금을 이연시키는 방법으로도 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몇 세 운용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를 조금 그러니까 자유롭게 뽑아 쓸 수 있고, 그 이후에 국민연금이 나오는 돈과 합해서 그때 제대로 다시 한번 개시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요거는 좀 어떤 세금적으로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5세라는 거는 이제 그 세법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고 1년에 뽑을 수 있는 그 연금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받는 거랑 세법에서 정한 연금 소득이라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연금 소득이라는 거를 그 인정받는 한도가 뭐 10일 마이너스 연차분의 그 원래 갖고 있는 돈의 120%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 돈을 미리 게시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미리 게시를 해 놓는 거거든요. 다만 꾸준하게 그게 법상으로는 10년 이상은 어쨌든 나눠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뽑는 거는 어쨌든 증권사든 은행사든 좀 자유롭게 인출하는 어떤 제도들은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뽑는 거를 좀 귀찮지만 본인이 스스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가운데 계신 분, 오늘 가장 많이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기념품 하나라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제 재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그 연금 계좌 IRP에서 국고 채권 01125-3909 괄호하고 19-6 가로 닫고 이걸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6.23%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권을 사면은 안정적이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두 개를 샀는데 또 국고 채권 013752-2912 가로 19-8 가로 닫고 이거는 또 마이너스 1.34%인데 아까 말씀드린 01125-3909 가로 19-69 마이너스 6.23%여서 이거 왜 이런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좀 그 채권 보여줄까요? 얘기할 때 딱 그 얘기잖아요. 자, 19-09니까 19년도에 발행해서 3909면 39년이 만기인 그냥 국고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19년도에 발행해서 39년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39년을 무조건 그 돈을 채권을 안 쓰시고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 아까 앞에 이자, 표면 이자 나오는 근데 사신 시점이 또 다를 테니까 조금 수익률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 19년도에 사셔서 이렇게 갔으면 그 아까 말한 아까 01 뭐라 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자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와중에 등락에 또 사시는 시점이 발행해서 사셨지 않았을 거거든요. 보통의 이제 일반 고객들은 발행할 시점에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갖고 있는 증권사가 유통하려고 갖고 있는 거를 사셨기 때문에 그 고객 총장님께서 요때 사셨는지 요때 사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아까 이 상황에서 금리가 빠졌을 때는 플러스인데 금리가 올랐을 때는 마이너스 되거든요. 채권도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만기를 들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데 진입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쭉 갈 수도 있어요. 아까 내비게이션 얘기했죠. 마이너스가 쭉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부산까지 올 때쯤은 원래 있는 이자를 드리는 그런 게 채권의 속성이에요. 마이너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채 20년으로 마이너스 10% 찍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살 시점에. 근데 그거를 이제 매매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마이너스를 오늘 파시면 마이너스 6% 손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격의 자산인 겁니다. 채권 자체가. 알겠습니다. 질문 3개를 다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연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